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little changed in recent months,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중동의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You know that 158 ships are gone, their navy's gone. That the two sides continue with the positive spirit to achieve durable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entire region and beyond. It is imperative that the parties continue to uphold their commitment to ceasefire. Near-term measure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risen in recent weeks, likely reflecting the substantial rise in oil prices caused by the supply disruptions in the Middle East. In the near term, higher energy prices will push up overall inflation. 중동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은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이에요. 사실상 미국보다 물가에 대한 직격탄은 한국이 더 크게 맞을 거고, 그럼 결국에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국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한테 질문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독특한 상황인 거죠. 연준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두 개예요. 성장 둔화라는 두려움이 하나 있는 건데, 그 반대편에서는요, 물가 상승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엎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춘 듯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상황은 다시 흔들리고 있고, 그 경제 여파는 점점 더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이란을 향한 해상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해협을 통제해온 이란에 맞서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상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 이란의 통제력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역봉쇄입니다. We can't let a country blackmail or extort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really blackmailing the worl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Iran is going along swimmingly. We can do whatever we want. And it should be ending pretty soon. It was perfect. I mean, it's perfect. It was the power we have, our military.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anywhere in the world. I built it 4 years, my first 4 years. 그 베네수엘라를 흔든 다음에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들도 들었으니까 약간 대외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이란을 제압하는 걸 통해서 역대 자기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었던 거를 자기가 단기간에 해냈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을 갖다가 안정시키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은 주거비가 비싸고 생필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되면 물가 상승은, 체감 물가 상승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두 개예요. 고용이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장 둔화라는 두려움이 하나 있는 건데, 그 반대편에서는요, 물가 상승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엎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연준 입장에서도 양쪽으로 고민하는 거죠. 성장의 하방 위험하고 물가의 상방 위험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 물가 역시 쉽지 않은 상황. 성장과 물가, 서로 다른 방향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implications of events in the Middle East for the U.S. economy are uncertain. In the near term, higher energy prices will push up overall inflation, but it is too soon to know the scope and duration of the potential effects on the econom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gress toward our maximum employment and 2% inflation goal. 이번 올해 3월달 FOMC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3월달 FOMC 하기 전에 재미없을 거야. 지금 FOMC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란 전쟁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크니까 뭐 FOMC 금리 동결하겠지. 이게 다였는데 3월달 FOMC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재밌었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파월 의장,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역시 표명이 됐다는 거죠.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들 중 하나는 이제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외부 충격 관련돼서 유가 상승 이슈가 터지면서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으로 왔는데, 파월 의장의 3월달 FOMC 결과는 인플레이션은 걱정되는데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 이후에 다음의 사이클은 인하가 아니라, 그리고 동결도 아니라 인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를 굉장히 증폭시켰던 FOMC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Job gains have remained low. A good part of the slowing in the pace of job growth over the past year reflects a decline in the growth of the labor force due to lower immigratio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though labor demand has clearly softened as well. 너네 고용 안 좋다며. 근데 실제로 연준이 딱 내놓은 성적표는 고용시장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 괜찮아. 버틸만해. 이렇게 나타났던 건데, 오히려 물가에 대한 물가 전망치를 성장률 전망치보다 더 큰 폭으로 상향 조정시키면서 결국에 연준이 걱정하는 건 경기가 아니라 물가다라는 걸 알려주는 FOMC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3월달 FOMC 결과 발표가 되자마자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제로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연말 정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인상을 프라이싱을 하면서 글로벌 국채금리들도 미국 국채금리를 따라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담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쳐온 건 소비였고, 그 기반에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어떤 국가든지 성장을 할 때 내수하고 수출로 성장을 해요. 내수는 결국에 소비인 거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가 아니고요. 소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소비를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해요. 그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고, 글로벌 구조 자체로 봤었을 때 신흥국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게 자본이 별로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면 뭔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만들면 이걸 갖다 어딘가 팔 곳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내수 소비 자체가 약하니까 신흥국은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대외 소비죠.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그 대외 소비의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물건을 사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의 중심이 수출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소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에 많이 봉착하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을 때 제일 두려운 거는 소비로 성장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소비로 성장하는 국가한테 금리가 높다. 이게 좀 약간
두려운 부분이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소비로 성장하는 국가한테 물가가 높다. 그러면 타격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비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상황이 어떤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자체로서 이게 결국에는 다 소화가 되니까. 근데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나 고물가의 타격 있죠. 이거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가계는 빚을 통해 소비를 이어왔고 정부 역시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를 감당하는 부담이 커지고 정부 재정 역시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의 미국 시스템은 거대한 부채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미국에선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해줘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얘기는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지죠. 근데 여기서 가계의 부채 부담 말고도 또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부의 부채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의 부채 부담이라는 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부도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이 이자를 지급해 주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이만큼씩 나가는 거예요. 그럼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빚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높아진다는 거는 정부의 부채를 갖다가 늘리는 문제도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천억 달러 정도 국방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정부의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의 소비가 둔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물가 때문에. 두 번째는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가계를 옥죄일 뿐만 아니라 이 높아진 금리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제 전쟁을 오래 수행해야 되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결국에 돈으로 하잖아요. 그 돈이 모자라게 되면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의 이란에서의 전쟁이라는 거는 부채의 급격한 증가, 이런 상흔을 남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부담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큰 건 저희가 지금 약간 잊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관세. 그렇죠. 결국에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다면 결국 관세가 포함된 모든 재화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부담과 일부 소비자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가 됐는데 이게 시차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구매하는 소비자 가격에까지 전가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이게 차마 발현되기도 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란 중동 전쟁발 유가 이슈가 터지면서 더 추가적으로 물가를 더 급등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가 상승이 미국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는 뭐 대략 이론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 5월 달 물가가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다가 이제 그 시차가 적용되는 시점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면에 관세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 명제가 있다면 물가를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받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관세와 유가 상승 그 두 가지 문제가 매크로 측면에서 물가 부담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been any discussions about the risk of stagflation, Of stagflation. scenario? Yeah, so as I mentioned, there's tension between the two goals, right? The upward risk for inflation and downward risk for employment. So, and that puts us in a different situation. You know, when we use the term stagflation, I always have to point out that was a 1970s term at a time when unemployment was in double figures and inflation was really high and the misery index was super high. Add them together, you get the misery index. And that's not the case right now. We actually have unemployment really close to longer run normal, and we have inflation that's, 1 percentage point above that. So calling that stagflation, it's not, I would reserve the term stagflation for, a much more serious set of circumstances. That is not the situation we're in. What we have is some tension between the goals, and we're trying to manage our way through it. It's a very difficult situation, but it's nothing like what they faced in the 1970s, and I reserve stagflation for that, the word for that period. Maybe that's just me.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파월 회장한테 질문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독특한 상황인 거죠. 일반적인 경기 둔화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기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1970년대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일 쇼크라는 게 터져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근데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게 돼요. 그럼 보통 성장이 둔화가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수요는 줄어들었어도 오히려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물가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약한데 물가는 높은 이런 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은 올라가든지 변화가 없든지.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올라가는데 성장은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만 있으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성장이 떨어지면 그건 나쁜 거예요. 개인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가팔라질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리세션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 미국의 성적표, 매크로 성적표만 딱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아닐 거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은 유지되고 있고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 역시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물가 부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안 요인들도 함께 쌓여가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수입 물가에 대한 압박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 지정학적 외부 충격은 국내 경제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의 정선미 기자입니다. 그 중동 사태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 중동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때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우려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재정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셨는데 지난달 F4 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에 동의하신 배경이 어떤 이유? 우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오늘 이 시점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아까 발표하신 우리 물가가 올해 3월달 2.2%고 성장률도 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방어 가능하고 추경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란 이 사태가 종결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레바논에서 일어난 것처럼 서로 보복이 돼서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종전이 돼도 영향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 부인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사태가 진정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도 제가 예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일부 해외 투자 기관에서는 한국에 보다 직접적인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이 이어질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는 반면 물가는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성장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좋으면 한국 반도체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수출 구조는 엊그저께 3월 달에도 한국 수출이 50% 이상 YY로 증가를 했어요.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국가 중 하나도 한국인 거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기반에는 AI 관련된 산업들의 부흥이 있었고 지금 미국 경제가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인 거죠.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큰데 여기에 의해서 훼손이 난다. 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위태위태하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한국의 수출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전조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요.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아야 한국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형성돼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두 번째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위험들이 촉발됐을 때 한국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이에요. 사실상 미국보다 물가에 대한 직격탄은 한국이 더 크게 맞을 거고, 아까 오늘 이제 3월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때 한국도 3% 숫자 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2%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2.2%로 했거든요. 근데 3이라는 숫자랑 굉장히 괴리가 커 보이죠. 그럼 결국에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와중에 경기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3월 FOMC 기준으로 올해 2.4%,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직전 2월 달 금통위 기준으로 2%예요. 단순히 성장률에 대한 그 이제 수치만으로도 한국보다 미국이 성장률 자체는 더 높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그런 식의 상황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지표는 환율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520원을 넘어섰죠. 결국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위험한 커런시 통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커런시 통화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달러, 원화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또는 1,600원, 1,700원 이상으로 가버린다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수치는 그때만큼의 위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입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한 구조입니다. 같은 충격이라도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는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